어, 천간의 선천배속과 후천배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간의 선천배속과 후천배속은 천간을 오행에 배속한다는 얘기입니다. 천간의 오행배속은 오운육격의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천간만이 아니라 지지도 오운육격의 중요한 부분인데, 그것도 이제 지질은 또 이제 사실 오행배속이 아니라 육기배속에 해당하겠죠. 어쨌든 이렇게 그것을 오행에 배속시킨다, 지지에 배속시킨다 하는 것은 그것을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배속시키지 않고서는 오행의 상생상극 법칙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배속을 시켜가지고 이제 오행의 상생상극을 법칙을 이제 적용시켜서 그것을 우리 실제로 활용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선 천간이란 것은 오운을 나타내는 부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운이란 뜻은 하늘에서 움직이는 오행의 기운을 뜻합니다. 오행에 움직인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오행이 그러니까 항상 일정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상생상극의 법칙에 따라 이제 움직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기존의 책에서 설명되는 이제 오운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오운의 운은 운동으로 전동한다는 의미가 있다. 이게 바뀌어서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오운은 목운, 화운, 토운, 금운, 수운의 약칭이다. 또 목화, 토금수가 땅에서는 오행이 되고 하늘에서는 오운이 되는 것이다. 오운은 오행의 상생상극 이론과 천간의 음양을 배합하여 매년 기후의 정상적인 변화와 비정상적인 변화를 분석한 뒤 이를 5종류의 풍열습주안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이게 나타나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책에 중국의 대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쓴 것을 우리나라에 있는 이게 잘 아신다는 분이 이제 번역을 한 얘기인데, 참 이런 설명을 갖다가 들을 때면은 참 너무 어이가 없고, 이게 진짜 대가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쓰는 이런 얘기가 이게 진짜 너무 어처구니 없는 설명입니다. 이게 볼 때는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전혀 차라리 그냥 애들 동화 쓰는 게 더 낫습니다. 이게 이상한 겁니다. 이상한 내용을 여기서 한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첫째, 여기 목화 토금수가 땅에서는 오행이 되고 하늘에서는 오운이 되는 것이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해가 됩니까 이게? 땅에서는 오행이 되고 하늘에서는 오운이 되다니. 그럼 이런 식으로 하면 땅에서는 오행이 되고 하늘에서는 오운이 되면 물속에서는 오발이 되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이런, 참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매년 기후의 정상적인 변화와 비정상적을 분석한 뒤 이를 5종류의 풍열습주안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게 어떻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지구에 적용해서 되는 건 기후의 정상적인 변화와 비정상적인 변화를 나타낸다 하는데, 이것은 오행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게 육계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은 오운과 육기를 전혀 구분을 못하고
이게 풍열습조환이라는 거는 기후 요소인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런 거를 갖다가 이게 뭐 대가가 썼으니까 맞겠지 하면서 읽다 보면은 이거는 오운육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는커녕 완전히 방해가 돼가지고 뭐가 뭔지를 모르고 헷갈리게 하는 겁니다. 하여간 기존 오운육각에 대한 그 책들을 보면은 사실 솔직한 마음으로 표현하면 저도 몰라서 모르고 있다가 이거 굉장한 학문이구나 해서 반가워했다가 하나하나 파헤쳐 들어가다 보니까 막 완전히 개판이 되는 책, 뭐 대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이게 뭐 음양오행, 뭐 정기신, 우운기약 이거 다루는 사람들도 봐도 그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뭘 말하는지도 모르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게 너무나 이게 비판을 해서 그런데 말도 안 되는 내용을 갖다가 이렇게 막 자기 마음대로 하면은 큰일 나는 겁니다. 천간의 그 오행 배속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천간의 오행 배속에는 선천 배속과 후천 배속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해다 보면 선천 배속은 그냥 그렇게 맨 처음에 정하는 거고요. 후천 배속이라는 건 정해다 보니까 또 어떤 법칙이 나타나더라 하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내려오는 선천 배속은 그렇습니다. 갑을 양목이라고 하고 을을 음목이라고 했습니다. 또 병을 양화로 했고 정을 음화, 물을 양화, 물을 양토, 기를 음토, 경을 양금, 신을 음금, 임을 양수, 개를 음수 이렇게 표시됩니다.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렇게 해서요. 즉 이렇게 정하고 보니까 이게 정임, 무게, 갑기, 을경, 병신이라는 어떤 서로 특별한 관계가 성립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즉 뭐냐면 갑기, 합화, 토 그럽니다. 갑과 기가 합해져서 토를 이루고 있다. 또 을과 경이 합해져서 금을 이루고 있고 병과 신이 수를 이루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임은 목, 무개는 화를 이루고 있다. 자, 이게 우선 첫째 십간의 오행배속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천배속은 이걸 갑을 양목, 을을 음목이라고 약속을 하고 보니까 후천배속은 어떤 특정한 관계가 성립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무튼 이게 왜 이렇게 그런 관계가 성립하냐? 이제 뭐 설이 있습니다. 즉 설이 있다는 얘기는 잘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이제 대표적인 설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기존에 내려오는 대가들이 한다는 말이죠. 즉 설을 보면 무슨 설이냐면 십간이 오운으로 변화하는 이유를 세 가지 설로 이게 나타내는데 어쨌든 뭐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이니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십간이 오운으로 변화한다. 우선 대전제의 십간이 오운으로 변화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됩니다. 차라리 십간이 5개 용으로 변화한다라고 얘기하는 그게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무슨 십간은 오운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부호일 뿐입니다. 부호가 무슨 변화를 합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여튼
이유로 이게 전제서부터 틀렸고, 뭐 세 가지 내용을 살펴보자고 하는데, 하여튼 뭐 그럼 좀, 뭐, 속에 들어가면 뭐 그럴듯한 게 있나? 한번 보기로 하죠. 이게 오행승부 화운설 첫 번째 나옵니다. 오행승부 화운설, 이게 참 중국 애들은 이게 말 붙여놓으면 무슨 뭐 그럴듯한 것 같지만, 이거 완전, 아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갖다가, 이거 뭐 한자로 쓰면 뭐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이게. 즉, 왜 하나만 나타내는 거죠, 이제. 우선 갑기합화토. 즉,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여기, 갑과 기가 합해져서 토를 이룬다는 이 내용의 설명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많죠, 이게 뭐, 각각마다 다 이렇게 왜 되냐, 근데 뭐 설명이 너무, 길고, 그것도 또 말도 안 되는 내용, 횡설수설. 하여튼, 뭐 어쨌든 뭐 한번 보죠. 각기합화토, 갑은 양목이고, 기는 음토로서, 원래 이들의 관계는 목국토인데 하나가 이기면 하나가 지게 되니 양목이 지나치면 피해를 당하게 되고 그 기운이 과하게 되면 비겁하게 된다. 한편 토는 만물을 영향하는데 목도 토의 영향을 받으므로 목은 음토를 따라 변하게 된다. 참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봐요. 보십시오. 이게 하나의 과학의 어떤 이치를 나타내는 건데, 뭐 피해를 당하고 비겁하게 돼요?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아니, 예를 들어 2차 방정식 근해 공식이 뭐 그게 뭐 비겁하게 되고 뭐 누구한테 피해를 당하고 있는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는 얘기입니까? 근해 공식이? 이게 똑같은 겁니다, 이게. 그냥 여기 전부 다 앞부분만 했는데, 그리고 목도 토의 영향을 받게 되면 목은 음토를 따라 변하게 된다. 이게 말도 안 되는 내용입니다. 오행의 상생상극의 그 내용조차 모르는 아주 유치한 내용입니다, 이게. 좀 알고 거짓말을 해도, 알고 거짓말을 하면 이렇게는 안 할 겁니다, 이게. 완전히 모르고 하는 얘기인데, 3의 그 침법에 보면은 알겠고, 우리 몸에 12경락도 이게, 12경락이 있는데, 거기에 손과 발의 말단에는 오행열이 있습니다. 오행열에 보면은, 오행은 오행끼리, 음의 오행끼리 상생상극하고, 양의 오행은 양의 오행끼리 상생상극합니다. 12경락에 보면 다 말단에 5개의 오행열이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보살을 하다 보면은, 각각의 기본적인 양은 양끼리, 음은 음끼리 보살을 합니다. 즉, 얘기를 보면, 이게 만물은 토는 만물을 영향하는데,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보십시오. 어떻게 음과 양의 상생상극이 이루어지는지 예를 한번. 여기서 목은 음토를 따라 변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양목이 음토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한번 보죠. 양은 양끼리, 음은 음끼리 상생상극하니까 양목의 크기가 커지면은 음양의 상대성을 인해 음목의 크기가 작아지게 됩니다. 또 그렇게 되면 음목이 음토를 극하지 못하여 음토가 커집니다. 또한 양목이 양토를 극하여 양토가 작아지면 음양의 상대성에 의해서 또 음토가 커집니다. 이게 바로 양은 양끼리, 음은 음끼리 상생상극하는 법칙이죠. 가령 이번에 양목이 크기가 작아지면은 음양의 상대성에 의해서 음목의 크기가 커지게 되고, 커진 음목이 음토를 극하면은 음토가 작아집니다. 또 한편으로는 양목이 크기가 커서
양턱을 그러니까 양목의 크기가 양목의 크기가 작아졌기 때문에 양토를 극하지 못합니다. 그럼 양토가 커지고, 양토가 커지면은 또 음양의 상대성에 의해서 음토가 작아지고, 보통 이렇게 오행의 상생상극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오행 승부 화운설? 아유,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제목은 그럴듯하게 했지만, 말도 안 되는 내용을 쓴 겁니다. 어떻게 이게 피해를 당하고 피겁하게 된다? 이거는 갑기합화토에 나오는 그 토에 대한 설명, 그러니까 갑기합화토에 대한 하나의 설명일 뿐인데, 나머지 내용도 다 똑같습니다, 이게. 아유, 이거. 자, 두 번째, 이제, 세수천간 상생화운설, 이렇게 했는데, 매년 정월의 월건의 양간을 오행의 상생 원리에 따라 운기로 변화시켰다는 소리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하여튼 또 여기서 보면 갑년과 기년의 예를 들어보는데 갑기합화토로 설명하는 겁니다. 갑년과 기년의 설명. 갑년과 기년은 갑자월부터 시작하는데 우선 첫째 여기 우선 갑자월이 이제 이거를 갖다 월건이라 그러니까 매년 60갑자 원칙에서 연월 일시에 붙이는 이름인데 사주팔자 붙이는 이름이죠. 월에 붙이는 거를 월건이라고 붙입니다. 월에 붙이는 갑자를 갖다가 월건이라고 붙이는데 이게 갑과 기년은 이제 갑자월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11월 간지가 갑자 전에 그러니까 월건을 갖다 붙이는데 우선 첫째 이건 막 억지로 뜯어맞히다 보니까 이런 걸 발견한 모양이에요, 이 사람이. 근데 정월 월건은 병인이 되고 병은 양화로 화생토함으로 갑기는 토운으로 변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하여튼 이렇게 썼어요. 이 사람은 뭔가 이제 조금 발견했습니다. 뭔가를 발견했는데 하나 놓친 게 있습니다. 얼른 보면 그럴듯하니 뭔가를 엮었어요. 전혀 사실이 아닌 걸. 우선 첫째, 월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월건은 하늘에서 이제 오행의 변화를 거듭하죠. 지상에서는 또 오행의 변화, 육기가 또 같이 따라 변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운육기 변화에 따른 시간적 구분을 할 때는 1년을 나누는 방법이 5등분 또는 6등분을 합니다. 왜? 천간에 5등분을 해가지고 볼 때는 5등분해서 볼 때는 천간이 나타나고 6등분을 해서 보면은 지지가 나타납니다. 즉 왼쪽에 가령 5등분, 오른쪽에 6등분 한 기간이 있을 때 6등분 해놓고 보면 어느 한 땅을 집으면 지금은 천간이 어떤 식이고 지지가 어떻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1년을 5등분, 6등분 한다. 물론 이거는 응기학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 펼치고 참 좋은 거가 되겠지만 옛날에 일반인들은 글도 모르는 판에 무슨 이걸 하겠습니까? 농사만 지어도 제대로 짓는 거지. 가령 이런 운기학을 이렇게 보면은 농사 짓는 사람들이 이게 만든 게 아니라 유목하는 사람들이 만든 것 같습니다. 농사하는 사람들은 이걸 갖다가 세분하게 세분을 해가지고 24절기를 나눠가지고 이걸 봐야 됩니다. 그래야 제때 언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알지만 유목민들은 그때 기후에 따라서 이게 사계절 변하면 이렇게 이동하거나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이동하거나 풀이 많은 데로 이동하거나 이런 간단한 거기 때문에 필요가 그렇게 세부적으로 이게 날짜를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거가 될 때 보면은 세부적으로 나눌 될 때면
특히 많이 사용하는 게 바닷가에 있는데 조수 간만에 따른 이런 거 있을 때는 달과 굉장히 연관이 돼 가지고 또 달을 그러니까 농사나 그 수산업 이거 할 때는 상당히 그 세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1년에 5등분 또는 6등분 하면은 그거 갖고는 뭐 어떻게 나를 세분을 못하죠. 그러니까 농사나 어업에 종사하는 농업과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이 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달은 1년에 12번 바뀌고 아니 또 한 달이 뭐 29.5 며칠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 516약을 쓰기는 불편해가지고 달을 기준으로 음력을 하게 된 겁니다. 즉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태음력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음력은 이제 그 1년을 갖다가 계산할 때면 음력은 이게 달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1년은 그 태양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달을 기준으로 태양을 나타내려면은 약간 좀 다릅니다. 계산하면은 1년이 딱 안 떨어져요. 어떨 때는 조금씩 모자라 이게. 그래가지고 몇 년 지나다 보면은 이 한 달 차이가 나요 거의. 그럼 그럴 때는 이제 윤달이라는 걸 둡니다. 그래가지고 1년 맞추는 거죠 억지로. 그게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음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건 그러니까 매달마다 부여하는 간지 월건은 사실은 516약 이론과는 완전히 별개의 이론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농업을 생업으로 하는 사람이 이제 그 편하게 일부러 만든 것이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서 월건은 농업이나 이런데 농업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 일부러 만드는 건데 그건 연이나 일에는 원래 간지를 부여했지만 월도 그렇게 그러니까 월을 태음력으로 만들었는데 거기도 뭔가 간지를 부여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래 좋다 하면 그냥 붙여주자 그래서 월건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1년에 그 세차나 매일의 그 일진 매일도 그 간지를 부여합니다. 그걸 일진이라고 하고 연에 부여하는 걸 세차라고 그러는데 이 월건을 기준으로 뭐 설명을 한다. 이건 516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진 얘기입니다. 516에는 월건 개념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 주변에서 이제 그 농업을 하는 사람들 기준으로 해서 많이 음력을 사용하고 거기에 월건을 그냥 붙여준 겁니다. 그냥 붙여준 건데 많은 사람이 이게 월건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 월건이 516각에서 나온 거라고 믿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게 자 우습지 않습니까? 우리 그래가지고 사주팔자도 사실은 이게 월건 연월일시니까 그 월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웃기는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원래 516약과 상관없는 월에 붙이는 그 간지를 갖다가 오랫동안 월건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당연히 516약에서 나온 건 줄 알고 또 사주팔자 볼 때도 월건을 갖다 집어넣은 완전히 다 이게 미신화된 거죠. 완전히 미신화된 겁니다. 하여간 이거는 이 사람들이 월건을 가지고 뭐 어떻게 한다 해가지고 자기네가 이게 월건의 양간을 그러니까 월건을 사용했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그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오기경천화운설 그 북두칠성 개념에서 나오는 건데 이거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북두칠성에서 이게 별이 북두칠성 그 별을 아주 신비한 별로 봤습니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별이에요 옛날에는. 그래서
동서남북 네 군데에 그 7개 별, 예? 그죠? 총 28개의 별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보면서 얘기한 건데, 사실 이거는 전형적인 유목민 문화입니다. 그 북두칠성 별. 유목민들이 한 거예요. 이거 보면,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거는 뭐, 운기학은 그 중국에서 발전한 게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유목민들이 발전시킨 거를 중국인들이 받아들여가지고 뭔지도 잘 모르니까 거기다가 막 이상한 그 불경, 가짜 불경 같은 그냥 내용을 막 집어넣어가지고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고 아무도 모르겠지. 자, 이게 그 유명한 우리 중국에서 만든 대단한 학문이야 하면서 이게 뽐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근데 동서남북에서 28개의 별자리에 근거한 건데 그 5종류의 별빛이 28개 별자리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오행에. 근데 이거는 5종이 동서남북에 걸쳐 있다는 데 이게 오행은 방위가 없습니다. 이게 나온 건 육기입니다. 육기. 방위가 오행은 방위 개념이 없는데 육기의 방위 개념이 있어요. 근데 방위 개념과 무관한 오행의 천간을 육기의 방위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식간화운설 이 자체도 말이 안 되고 이 식간화운설을 갖다가 후천배속에 대한 그 이론을 설명하는 걸로 사용한다는 자체 모든 것이 철저하게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아, 대단한 뭔가 있는가 보다. 이게 설도 우선 설이 있다는 자체가 잘 모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설이 나오는 거고 참 어이없는 내용 몇 개. 사실 그 책들을 다 들여다보면은 어이없는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진짜 많습니다. 거의 태반이 말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것을 갖다가 하나하나 이거 따져낼 때 얼마나 많이 그 생각을 하면서 나중엔 큰 배신감을 느낍니다. 내가 맨 처음에 그 굉장한 학문을 하나 발견했구나 하면서 그 좋아했던 그게 나중에는 너무나 다 엉터리라고 하고 엄청난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라는 사람들에 대한 그 배신감은 더 말도 할 수 없을 정도. 차라리 모르면 말이나 말하지. 말도 안 되는 거, 자기 자신도 모르는 걸 막 설명해요? 참, 그게, 자, 어쨌든 한번 보겠습니다. 전에 오행의 크기를 한번 설명했습니다. 오행의 크기를 갖다가 여러 가지로 해서 한번 설명했는데, 그 관계가 나중에 이제 다시 한번 언급하면, 목이 가장 큰 경우는 금과 토가 작은데, 금이 가장 작은 경우, 토가 가장 작은 경우가 있다. 그래서 그걸 결과적으로 배치를 시켜보면 이와 같이 두 가지 경우가 나타난다. 또한 그거를 갖다가 목이 가장 큰 경우, 화가 가장 큰 경우, 토가 가장 큰 경우, 금이 가장 큰 경우, 수가 가장 큰 경우로 보면 각각 2개에서 10가지 경우가 나타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것을 해놓고 보면은 또 목이 가장 작은 경우도 있고 화가 작은 경우도 있는데 그 관계는 서로 이런 관계를 갖다 맺고 있습니다. 이 두 관계가 같이 성립하는 거예요, 지금. 요 2개를 갖다가 묶어놓으면 금으로 가는 겁니다, 요 2개가. 요 2개가 금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 상관관계가 이루고 있다는 것은 목이 가장 큰 경우를 해서 따졌는데 목이 가장 작은 경우를 따지지 않는 저절로 이렇게 다 이루어지는 것은 이 관계가 아주 확실하다는 얘기죠, 서로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상대적 허실관계, 음양관계도 다 맞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관계를 갖다가 이제 가장 큰 경우, 가장 작은 경우가 있는데 그럼 가운데를 놓고 볼 때
이게 아주 묘한 거죠. 가운데를 놓고 보니까 독특한 특성이 나타납니다. 이게 서로 대칭 관계를 이루고 있어요. 이걸 보면서 뭐냐? 오행에는 중심이 있고 중심 기운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을 이루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 표를 갖다가 상당히 중요시 봐야 될 표입니다. 왜? 요 가운데 기운, 중심 기운은 오행의 요 나머지 4개의 기운들이 크기가 변화하더라도 상생상극에 의한 변덕폭이 가장 적어서 안정적이고요. 그 다음에 음양의 균형이 제일 잘 맞는 기운입니다. 즉 음양의 균형이 제일 좋기 때문에 가장 큰 기운이 이 기운입니다. 이 기운들이 아니에요. 가장 큰 기운은 바로 이 가운데 있는 기운이 가장 큰 기운입니다. 대표 기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떻게 적어서 목중심의 이제 오행의 경우, 즉 목중심의 오행의 경우, 이게 여기서 보면 서로 대칭을 이루면서 돼 있죠. 바뀌어졌습니다. 화수 이것도 서로 바뀌어요. 금수가 이쪽으로 오고 이건 이쪽으로 서로 바뀌어 있을 뿐이지 목이 중심으로 있는 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게 여기 보십시오. 여기 금이 여기 중심 기운을 보면서 양쪽이 극으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화와 금이 서로 갈라서고 토와 수가 갈랐습니다. 요 금의 기운이 조금이라도 작아지면은 화의 기운은 확 올라갑니다. 왜? 이렇게 틀려지는 거예요. 화의 기운과 수의 기운은 토나 금이 변할 때 그 변동폭이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어서 요게 토가 기운이 하나 더 커졌다. 그러면 그걸 이루는 수는 2개, 3개 탁 낮아지는 겁니다. 여기서 금이 하나 작아졌다. 화는 2개, 3개 확 올라갑니다. 여기서도 보십시오. 금이 조금 높아지면은 화는 2개, 3개 낮아져요. 토가 낮아지기 시작하면 수가 확 올라갑니다. 즉 이렇게 볼 때 즉 목중심의 경우 금과 토의 변동폭이 작더라도 상극의 수와의 변동폭이 금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상극의 개념이라는 게 어느 하나가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이기는 개념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상당히 상대적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의 경우 수가 화를 항상 우리는 수국화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토국수 그러면 그러니까 수가 화에 항상 이기거나 그러니까 화에 이기거나 토에 지는 것이 아니라 오행의 중심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화가 수를 이길 수도 있고 수가 토를 이길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을 기준으로 볼 때 천간에서는 이제 갑을 병, 정, 이게 정이구나. 무기경신, 임계 해가지고 이게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 갑은 양목, 기는 음토 배속시켰습니다. 선천 배속할 때 그렇게 하자라고 해보자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심이 화인 오행의 경우 토, 금, 수, 목이 이렇게 갈랐습니다. 근데 오행도 음의 오행과 양의 오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음양 비분리 원리에 따라서 음과 양의 이것이 같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요렇게 같이 변화할까요? 아니면 요런 식으로 서로 결합을 할까요? 즉 음과 양이 서로 토는 가장 큰 토는 토끼리 금은 금끼리 목은 목끼리 이렇게 결합을 하는가? 아니면은 토와 목으로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하는가? 이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화기운이 세다 그러면 그 음과 양의 화가 모두 가장 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토기운이 가장 세다 그러면 음과 양의 음양은 분리되지 않으니까 이 음과 양의 토가 2개가 다 세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아닙니다. 왜? 오행의 법칙보다는 음양의 법칙이 우선하죠. 여기를 보면은 여기서 허와 실을 따질 때, 자, 화를 우선 중심으로 볼 때 수가 화보다 크기가 작아요. 그러면 수국화를 못해서 이거는 좀 커집니다. 즉 뭐냐면 화를 중심으로 토금 화는 실에 해당하고 수목은 허에 해당합니다. 허실을 따질 때.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실이 6개요, 허가 4개가 생기는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이건 음양 법칙에 위배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보면 실이 되는 게 수가 화보다 크니까 이 화가 허가 됩니다. 그러니까 수목이 여기서 실이고 나머지가 허가 됩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볼 때 허가 6, 실이 4, 불경형을 이루고 있죠. 음양 법칙에 위배됩니다. 이렇게는 안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즉 요게 중심화가 이렇게 됐을 때 음과 양은 이런 식의 배치가 되거나 이런 식의 배치가 되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서는 실이 뭐냐? 토, 금, 화가 실이고 수목이 허입니다. 또 여기에서는 양은 수와 목이 실이고 토, 금, 화가 허입니다. 즉 허, 실이 5대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즉 오행의 화중심 오행은 음양이 이렇게 되는 거 하나와 음양이 이렇게 되는 거 하나, 두 가지는 아닙니다. 즉 음양 법칙에 따라서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음양 법칙에서 이 두 가지니까 우리가 아까 보면 화중심 오행에 2번과 5번이 이런 식으로 이 두 개가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됐죠. 즉 양목이 있으면은 음토기, 또 이쪽에서 보면 음토하고 양목이, 즉 천간을 선천배속 이렇게 그 갑을 양목이라고 하고 을을 음목이라고 하자, 이렇게 약속을 해서 배치를 하다 보니까, 즉 얘기는 갑기, 얘네들은 항상 자기가 같이 옮겨 다니더라. 같이 옮겨 다니는 거야, 이게. 즉, 양목이 크면은 음토도 크고, 즉, 갑이 작으면 기도 작다. 그러니까, 또한 갑이 크면은 기가 크고, 기가 작으면 갑도 작다. 이건 가장 큰 저거고, 이게 작은 걸 표시해냈으니까요. 즉, 이렇게 해서 얘네들은 커져도 같이 커지고 작아도 같이 커진다 하는 그런 개념으로 그 부부처럼 본 겁니다. 부부. 즉 갑과 을은 목으로서 한 몸이라는 뜻에서 이게 갑을 이렇게 하면 이게 형제배합이라고 합니다. 옛날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형제 일신 일퇴 분식. 즉 형제는 한 몸이니 한 톨의 곡식이라도 나누어 먹어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즉 옛날부터 형제는 한 몸으로 봤어요. 한 몸. 그래서 이게 갑과 을, 갑은 양목, 을은 음목 이렇게 배치시켜가지고 갑을 이런 건 형제배합, 갑과 을이 같이 있다 그런 거를 형제배합이라고 합니다. 근데 형제배합 이렇게 시켜놓고 보니까 이게 갑과 기가 같이 항상 커져도 같이 커지고 작아져도 같이 작아지는, 이게 같이 따라다니는 그런 관계가 성립하는구나. 그래서 부부배합이라고 합니다. 동고동락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선천배속 시켜보니까 이런 독특한 그 관계가 있는 후천배속이 또 나타나더라 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게 둘이, 그러니까 갑기가 합화 그랬거든요. 갑기 합화. 아니, 그러니까 갑과 기가 합해져서 토가 된다고 그랬어요, 옛날에. 근데 토가 되는 게 아닙니다.
얘네들이 합해질 때 보면 화가 됩니다. 화가. 그러니까 후천배속이 이렇게 됩니다. 부부배와 선천배속과 후천배속의 관계는 첨가는 선천배속시키면 각과 기가 함께 움직이는 관계가 저절로 성립하기 때문에 부부배합이라고 하며 음양의 조화가 가장 잘 이루어져서 강한 기운이 등장하는 화가 대표 기운이 되기 때문에 갑과 기의 후천배속은 토가 아니라 화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갑기 합화 토 했는데 이것이 틀렸다는 것이죠. 지금 기존에 내려오는 그 후천배속의 개념이 갑기 합화 토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갑기 합화 화가 되는 겁니다. 지금 나머지 것들도 다 그런 식인데 옛날에는 그러니까 갑기 합화 토. 그래서 또 이게 을경은 갑을 병정해서 을경은 이게 토가 이렇게 나오니까 다음에 상생으로 금이 되고 다음에 이거는 또 수가 된다고 하는 이런 식으로 설명했는데 그 설명이 틀린 거죠. 지금 우리는 지금 갑기 합화 화고 을경은 어떻게 되냐?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겠는데 여기 이런 식으로 되면 이 화가 이 화하고 이 화를 갖다가 잘 음의 화가 클까? 이게 대표 가장 밸런스가 잘 이루어져서 가장 강한 힘이고 대표 기운이 된다고 했는데 그럼 여기를 보십시오. 요화하고 요화. 근데 상극의 원리에 의해서 얘는 수가 작고 얘는 오히려 자기보다 수가 더 큽니다. 즉 얘 두 기운을 보면은 얘가 얘보다 커요. 왜? 자기를 극하는 이놈이 크기가 작으니까. 얘는 자기를 극하는 게 커요. 그러면 얘가 바로 중심기운을 오행으로 따지면은 얘는 대표적인 게 오행의 화기운입니다. 이 전체가 화기운입니다. 화기운. 근데 그러면 음양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되냐? 얘가 이 음화가 양화보다 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얘는 음화입니다. 2번 얘는 전체적으로 보면 음화가 돼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얘가 얘보다 크니까 같은 얘나 얘는 전부 다 오행으로 볼 땐 화지만 음양의 기운으로 또 분류해보면 얘는 음화가 되고 얘는 양화가 되는 겁니다. 왜? 얘가 더 크고 하니까 얘는 음에 속해서 음화가 되고 얘는 양에 속해서 양화가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수의 경우도 수의 경우도 을경 합화 금이라고 했는데 금이 아니라 수가 되는 거죠. 지금 결국은 각기 합화 토 그래가지고 토 금 수 이렇게 나간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상생으로 나가는 거나 상극으로 나갑니다. 화에 됐다가 수에 됐다가 토가 됐다가 금이 되고 목이 다시 되고 이게 순서가 좀 틀린 거죠. 이게 완전히 틀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천간의 그 오행배속, 선천배속과 후천배속을 볼 때 후천배속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설명이 이게 오행, 음양 오행은 상생상극 법칙을 잘 이용하고 하다 보면은 하나하나가 다 풀어집니다. 근데 얼핏 보면 간단한 것 같은데 이거를 갖다가 또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를 따질 때는 음양오행의 상생상극 법칙을 잘 이해하고 그것을 실제로 하나하나 따져보지 않으면은 이것을 알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따져보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참 많은 분들이 이걸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자, 오늘은 여기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지지의 선천배속과 후천배속. 지지의 선천배속과 후천배속은 이것과 달리 아주 또 이게 상당히 복잡하고 따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알아야 우리가 5군 6개학을 갖다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천간의 선천배속과 지지의 선천배속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근데 기존의 선천배속과 후천배속은 천간이나 지지는 완전히 틀립니다. 틀린 내용이 내려오는 거죠. 천간에는 후천배속이 잘못됐다라고 정하는 정도인데, 지지에는 나중에 지지가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대한 그런 내용도 있어가지고 아주 다양한 내용을 하나씩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예, 지지에서 좀 흥미진진한 것이 많이 있으니까 다음에 지지의 선천배속과 후천배속 좀 많이 좀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